삽자루 하나가 제 앞에 던져졌습니다. 뒤 공터에 묻어라. 교도관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제 앞에는 고작 14살 여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무릎은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허벅지 사이에는 굳은 핏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저는 삽을 들고 뒤 공터로 나갔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삽, 두 삽, 해질 무렵에야 겨우 구덩이가 완성됐고 저는 여동생을 안아 올렸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너무 가벼웠어요. 관도 없고 수위도 없이 맨 땅에 그대로 눕혔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여동생 얼굴 위로 흙이 떨어질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심장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가슴이 저렸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죽어도 좋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겠다고요. 2026년,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9살이 됐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신문지 한 장 때문에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증언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신문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생존율 0%의 수용소에서 과연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가슴 시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1987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셨습니다. 평범한 북한 가정이었죠. 저는 첫째였고 2살 아래 여동생 수진이가 있었어요. 눈이 크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저한테 붙어 다니면서 학교 갈 때면 따라오겠다고 울고 밤에는 꼭 제 옆에서 자야 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유일한 동생이었습니다. 1997년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쓰러진 시체를 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도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셨으니 그나마 근근히 버틸 수 있었어요. 들쥐를 잡아먹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1998년에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했지만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마당이 생기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제가 13살이고 수진이가 11살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신문지를 가져오셨어요. 물건 쌀 때 쓰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문지를 포장지로 많이 썼거든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방바닥을 만지시더니 장판 밑이 눅눅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습기가 찼던 거죠. 어머니가 신문지를 꺼내시면서 이거 깔면 되겠다 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같이 장판을 들추고 신문지 여러 장 겹쳐서 깔았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고 우린 다시 장판을 덮었습니다. 5분도 채 안 걸린 일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2주 후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퀭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 보위부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이준성이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셨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퍽!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보위부원 하나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장판 쪽으로 걸어가서 장판을 확 들추었습니다. 그 밑에 깔아둔 신문지가 보였어요. 남자가 신문지를 집어들고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위대한 수령님 사진을 바닥에 깔아? 심장이 싣는 것 같았어요. 신문지를 봤더니 김일성 사진이 있었고 김정일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장마당에서 가져온 포장지였는데 그 안에 수령님들 사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령님 얼굴을 발로 밟았어. 이 반동분자 새끼들. 보위부원이 아버지를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어머니가 매달리시며 빌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발. 이라고 외치셨지만 보위부원은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는 벽에 부딪혀 쓰러지셨습니다. 수진이는 더 크게 울었고 저는 그런 수진이를 껴안았어요. 저는 수진이의 떨리는 몸을 안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끌어내. 우리 네 식구가 전부 끌려나갔어요. 밖에는 트럭이 서 있었고 우리는 짐짝처럼 트럭에 실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수진이는 제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문지였습니다. 습기 차서 깔아둔 신문지 몇 장 때문에 한밤중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매일 일어났어요. 트럭은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밤새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바닥에서 저는 수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우리 어디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아. 금방 집에 갈 거야.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제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작 13살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쯤 트럭이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철조망이 펼쳐져 있었고 겹겹이 쳐진 철조망 너머로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요덕 정치범수용소, 제15호 관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정치범 수용소가 뭔지는 알았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곳. 요덕 수용소는 함경북도 요덕군에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수용소입니다.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가 공작 중 자살에 실패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자 김정일은 여자는 요물이라는 독설과 함께 김현희의 가족들을 모두 이 요덕 수용소로 보내버린 사건은 유명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용소 입구에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세웠어요. 어머니와 수진이는 여자 구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며 준호야, 준호야 라고 외치셨지만 보위부원이 어머니를 잡아 끌어서 넘어지셨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오빠, 저도 뛰어가려고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붙잡았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끌려가면서 손을 뻗었고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진이가 멀어졌습니다. 오빠.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철조망 너머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따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그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뒤에서 움직여! 라고 밀쳐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작 13살의 정치범이 됐습니다. 신문지 몇 장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자 수용동에 배정됐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씻는 건 고사하고 덥고 잘 담요도 베개도 없었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사람들이 빼곡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옆에 누운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뼈만 앙상하고 눈의 생기라 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얼굴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울고 있겠지. 무섭겠지. 저도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밤, 옆에 있던 누군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울다 걸리면 맞아. 라고. 저는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밤새 울었어요. 13살 봄이었습니다. 신문지 몇 장 때문에 습기 찬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에 수령님 사진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 모두 수용소로 끌려온 날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때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될지, 제가 무엇을 직접 해야 할지, 그때는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용소 첫날 아침, 새벽 5시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상종이었어요. 옆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잤더니 온몸이 뻣뻣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아무 표정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운동장 같은 곳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누더기였습니다. 저도 그 옷을 받아 입었어요. 헐렁해서 몸에 맞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탄광 작업에 배정됐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비도 안전모도 없이 곡괭이 하나만 들고 어두운 갱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석탄 가루가 폐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기침이 났고 하루 할당량 100kg을 못 채우면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히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용소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수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울고 있진 않은지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분리돼서 작업장도 숙소도 식당도 전부 달랐거든요. 아버지 또한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탄광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여자들이 줄 서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습니다. 멀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짧은 머리, 수진이였습니다. 수진아, 소리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제 입을 막았어요. 미쳤어? 죽고 싶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도관이 이쪽을 힐끗 봤지만 다행히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못 보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수진이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자 구역 쪽을 살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수용소 안에 있는 밭에서 감자를 캐는 야외 작업이 있었는데 저는 밭 한쪽에서 일하다가 반대쪽에서 여자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발견했는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교도관이 근처에 있어서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수진이가 살아있구나. 그 후로 한 2달에 한 번씩
감자밭이나 옥수수밭에서 일할 때 수진이를 볼 수 있었어요. 말은 못하고 멀리서 눈만 마주치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4살이 됐고 수진이는 12살이 됐어요. 생일을 챙기지 못했고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전부였어요. 몸은 점점 말라가서 키는 안 크고 뼈만 남았고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에 입에서는 검은 피가래가 나왔습니다. 그해 가을 옥수수 수확 작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여자들 사이에서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눈 씻고 찾았지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픈가 싶어서 하루 종일 걱정됐습니다. 다음 작업 때도 그 다음에도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보였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지만 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멀리 여자들 사이에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걷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절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으며 한쪽 눈은 부어서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심하게 맞은 게 분명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었는데 무릎 부분이 검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보였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 허벅지 안쪽이 검붉은 게 묻어 있었어요. 굳은 핏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12살짜리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알 수 있었어요. 오빠,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뛰어가서 수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움직이면 저도 끌려갈 거였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 수진이가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걸 바라만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고, 신문지 몇 장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 후로 수진이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작업장에서 볼 때마다 더 야위어 있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쇠꼬챙이 같은 걸로 무릎 관절을 쑤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12살 여자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걸까요? 수진이 무릎은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14살이었고 수진이는 13살이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살은 온데 간데 없고 뼈만 남았습니다. 예전엔 웃을 때 보조개가 참 예쁜 아이였는데 지금 수진이 볼은 움푹 파여서 힘없이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에 수진이가 쓰러지는 게 멀리서 보였어요. 수진이가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앞으로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은 다가가서 신경질적으로 발로 찼어요. 수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한 번 더 찼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붙잡았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도관 2명이 수진이 팔을 잡고 개처럼 끌고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 다리가 땅에 끌리면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발 살아있어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죽은 걸까? 알 수가 없었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의 교도관이 저를 불렀어요. 이준호, 따라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교도관을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 뭔가가 누워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다가가서 수진이 얼굴을 봤어요.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잠든 것 같았어요. 12살도 안 된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쁜 수진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라며 네가 묻어라. 그러더니 뭔가를 던졌어요. 바닥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삽자루였어요. 원래는 구덩이에서 태우는데 특별히 뒤 공터에 구덩이 파고 묻어 해지기 전에 끝내. 교도관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특별히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수진이 얼굴만 봤어요. 부은 얼굴, 터진 입술, 멍든 눈, 검게 썩어가는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굳어있는 핏자국. 아무도 씻겨주지 않은 채 이 상태로 12살 수진이가 버려졌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던 손이었는데, 제 손을 꼭 잡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수진아.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빠야.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교도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지기 전에 끝내라고 했어요. 저는 삽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용소 뒤 공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은 딱딱했습니다. 아직 봄이라 땅속이 얼어 있어서 삽이 잘 안 들어갔어요.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며 한 삽, 두 삽 내리찍었습니다. 해질 무렵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얕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저는 건물로 돌아가서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뼈밖에 안 남아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 업어줄 때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수진이를 안고 공터로 가서 구덩이 앞에 섰어요. 수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맞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거였어요.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저는 수진이를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최대한 편하게 눕혔습니다. 관도 없고 수의도 없이 입고 있던 누더기 작업복 그대로 맨 땅에 눕혔어요. 그때 수진이 머리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끈이었어요. 낡은 고무줄 머리끈, 수진이가 항상 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어 손에 쥐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수진이 머리끈,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흙이 수진이 발을 덮고, 다리를 덮고, 배를 덮고, 가슴을 덮고,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을 때 저는 손을 멈췄어요. 수진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이 얼굴 위로 흙을 덮었습니다. 다 덮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뜨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이제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수진이 머리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머리끈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2주 후에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탄광 낙반 사고로 깔려 죽으셨다는데 시신도 못 보고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라고 입모양이 마지막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교도관이 툭 뱉듯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추운 겨울에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신도 못 봤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수용소 입구에서 저를 붙잡으시며 외치시던 어머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개월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 3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14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게 신문지 몇 장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도 모르게 매일 기계처럼 수용소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죽어도 좋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겠다고. 우리 가족 목까지 살겠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나가겠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그 기회가 어떻게 찾아올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머리끈을 품에 품고 매일 밤 다짐했어요. 반드시 나가겠다고, 수진이 목까지 살겠다고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특히 이곳은 악랄하기로 소문난 요덕 수용소였어요. 수용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었고 초소마다 총을 든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공개 처형이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탈출하다 잡혀서 공개 처형됐으니까요.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관찰했어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초소 위치, 순찰 경로를 매일 조금씩 눈여겨봤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진이를 묻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탄광 작업 중에 낙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 천장이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운 좋게 피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 셀이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일 때 교도관 한 명이 저를 봤어요. 야, 너 이리 와.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교도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너 힘 좀 쓸 줄 알지? 오늘부터 내 자빌이나 해라. 탄광은 위험하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탄광 작업에서 빠지게 됐고 대신 교도관 숙소 청소, 초소 청소, 심부름 같은 자비를 맡게 됐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탄광보다는 나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도관들 가까이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싹싹하게 굴었어요. 시키는 일은 뭐든 군말 없이 했고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청소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심부름은 달리기라도 해서 빠르게 해냈어요. 그러자 교도관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쓸만하다, 말 잘 듣는 놈이다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15살이 됐고 교도관들 사이에서 믿을 만한 애로 통하게 됐습니다. 가끔 교도관들이 담배를 주기도 했는데 북한에서 담배는 화폐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받아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 한 명이 저한테 말했어요. 야, 내일 아침에 수용소 밖에 나물 캐러 가야 하는데 너 같이 가라.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용소 밖이라니. 처음으로 밖에 나갈 기회였어요. 저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도관을 따라 수용소 밖으로 나갔어요. 철조망을 지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용소 밖을 밟았습니다. 물론 교도관이 옆에 있어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밖의 지형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나무를 캐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산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마을이 어느 방향인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탈출할 때 쓸 정보였어요. 그 후로 가끔씩 나물 캐러, 나무하러 밖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도관들은 점점 더 저를 믿었습니다. 그때 북쪽이 보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있었고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거기서부터는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나고 저는 17살이 됐어요. 수용소에 들어온 지 4년이 지났고 교도관들은 저를 이제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제 탈출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지형도 파악했고 경비병 교대 시간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그해 여름 장마철에 기회가 왔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져서 수용소 안이 질퍽거렸고 경비병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에는 순찰이 느슨해졌어요. 아무도 비 맞으며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늘 밤으로 정했습니다. 자정쯤 숙소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품속의 수진이 머리끈을 꽉 쥐었어요. 수진아, 오빠 간다. 네 목까지 살아남을게. 빗속을 걸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지만 괜찮았어요. 경비병들도 못 보니까요. 저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초소와 초소 사이 사각지대를 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발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첫 번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숨겨둔 철사 절단기를 꺼냈어요. 교도관 숙소 청소할 때 몰래 훔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철사를 잘랐어요. 작은 구멍이 나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넘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철조망은 낡아서 듬성듬성 구멍이 난 곳이 많아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철조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철조망은 코앞에 전류가 흘러서 옷깃만 스쳐도 감전돼서 죽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교도관들 심부름할 때 받았던 담요를 사용해서 넘을 작정이었습니다. 담요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감싸서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담요를 철조망에 댔습니다. 천천히 손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전기는 흐르지 않았어요. 담요에 감싸서 하나씩 철조망을 잘랐어요. 그때 물에 젖은 담요가 떨어졌습니다. 철조망을 손으로 잡고 말았는데 다행히 전기가 흐리지 않았어요. 북한에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철조망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재빠르게 철조망을 끊어냈습니다. 손에 피가 났어요. 철사에 긁힌 거였습니다. 아팠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철조망을 넘는 순간 뒤에서 거기 누구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에게 발각됐습니다. 심장이 멉는 것 같았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뛰었습니다. 탕탕,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귀 옆으로 뭔가가 스쳤습니다. 총알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뛰면서 가지에 얼굴이 할퀴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총소리가 계속 났지만 저는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저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얼마를 뛰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였더니 총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온몸이 젖었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날이 밝으면 수색대가 풀릴 거였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저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서요. 낮에는 풀숲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먹을 건 없었습니다. 봄에 돋아난 뭐든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들쥐 잡던 경험이 있어서 개구리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날로 먹었습니다. 비린내가 나고 역겨웠지만 삼켰어요. 삼켜야만 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중무장한 경비병이 있었어요. 낮에는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고 풀숲에 숨어서 밤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기를 기다리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밤이 됐어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경비병 초소에서 떨어진 곳을 골라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6월이었지만 두만강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두만강 강변에 탈북자를 막으려고 많은 지뢰를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얕은 곳도 있었지만 그곳은 경비가 삼엄했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자 헤엄쳤어요. 수영을 잘 못했지만 죽어라 팔을 저었습니다. 물살이 새서 휩쓸릴 것 같았어요. 팔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어요. 얼마나 헤엄쳤는지 모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땅이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강변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래밭으로 기어 올라가서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저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별이 떠 있었어요. 같은 별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어요. 품속에서 수진이 머리끈을 꺼내서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해냈어. 네 목까지 살아남을게.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었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거였습니다. 돌아가면 공개 처형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걸으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면서 사흘을 보냈어요. 풀을 뜯어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나흘째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마을로 내려가서 집 한 채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50대쯤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제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은 긁혀 있고 흙투성이에 냄새도 났을 거예요. 여자가 중국어로 뭔가 물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도와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국어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서둘러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이라 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여자가 북한에서 왔어?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며 어휴, 불쌍해서 라고 하더니 밥을 줬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따끈한 밥이었어요. 저는 허겁지겁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한테 들키면 끝이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한국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해. 일단 며칠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알아볼게.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5일을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주고 깨끗한 옷도 줘서 갈아입었어요. 따뜻한 물로 몸도 씻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주머니가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남자였는데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였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가 저를 보며 수용소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교사가 한숨을 쉬며 고생 많았겠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한국까지 제가 데려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건 정말 천운이었어요. 만약 친절한 조선족 아주머니와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중국에서 굶어 죽었거나 북한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날부터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라 중국을 횡단했어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며칠씩 걷기도 했습니다. 공안 검문이 있으면 숨었고 며칠씩 한 곳에 머물기도 했어요. 중국을 통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태국 국경을 넘는 날 밤, 정글을 걸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 뱀이나 벌레에 물리는 건 괜찮았어요. 다만 잡혀서 다시 북한에 끌려갈까봐 계속 긴장하며 정글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방콕으로 무사히 갔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였어요. 한국 대사관 옆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2명이 저에게 빠르게 다가왔어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태국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북한 요원들 같았어요. 선교사님은 내가 막아볼 테니 너는 빨리 대사관으로 뛰어. 알겠지? 라고 말하고 그 남자들에게 뛰어들었어요. 대답할 새도 없이 저는 미친 듯이 한국 대사관으로 뛰었어요. 지금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코앞이었어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막아섰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선교사님이 그 남자를 밀쳐냈어요.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지키는 분께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상황을 빠르게 살피고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맘껏 울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소리내면 안 됐고 탈출할 때도 울면 안 됐고 지금 마지막에 잡힐까봐 졸였던 마음이 한순간에 울음으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북한 대사관 요원과 몸싸움을 하던 선교사님도 무사히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대사관 앞에서 이런 일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품속에서 수진이 머리끈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고무줄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수진아, 오빠 왔어. 오빠 해냈어. 수용소를 탈출한 지 2달이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17살이었어요. 가족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매일 따뜻한 밥에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2주 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밖을 봤더니 구름이 아래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이야. 수용소에서는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이 전부였는데 여기서 보는 하늘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공항이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간판에 글씨가 빼곡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국정원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요덕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며 대단하네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많지 않은데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 목까지 살아야 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시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취업, 생활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었지만 저는 금방 익혔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 하나하나 모두 배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준 정착금으로 서울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드디어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밤마다 수용소 꿈을 꿨어요. 수진이가 끌려가는 꿈, 삽으로 땅을 파는 꿈, 철조망을 넘다가 총에 맞는 꿈. 땀에 젖어서 벌떡 일어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라는 권유였죠. 올해 나이 19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검정고시였죠. 저는 대학을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13살에 수용소에 끌려갔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기초가 없었거든요. 수학은 덧셈 뺄셈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영어는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 머리끈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죽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버텼어요. 1년 후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다 통과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해냈어.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 다음 목표는 대학이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였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무모하다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대학을 지원하라며 말렸습니다. 탈북민이 고려대를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수용소에서 질리게 들었어요.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대학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잠을 줄여서 하루에 5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책을 봤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는 시험이라는 걸 볼 기회도 없었구나.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있구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합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삽으로 여동생을 묻었던 소년이 대한민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음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품속에서 수진이 머리끈을 꺼내 꽉 쥐었어요. 수진아, 오빠 해냈어. 오빠 대학 갔어. 창밖을 봤더니 북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무덤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묻힌 무덤. 저는 방 안에서 그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가족 목까지 제가 열심히 살게요. 대학에 입학한 뒤로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전 저는 수용소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대학 시절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어요. 처음에는 제 과거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그 한마디에 저도 울었습니다. 졸업 후에 결혼했고 지금은 2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큰애가 9살, 둘째가 6살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수진이 생각이 나요. 수진이도 이 나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가던 수진이. 제 아이들이 웃을 때 가끔 수진이 얼굴이 겹쳐 보여요. 지금은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직 제 과거를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수진이 이모가 누구였는지, 그때가 되면 수진이 머리끈도 보여줄 겁니다. 밤마다 수진이 생각을 합니다. 수진이 머리끈은 아직도 제 방에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 머리끈을 보면서 말해요. 수진아,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너의 목까지 열심히 살게. 저는 신문지 몇 장 때문에 전 가족을 잃었습니다. 13살에 정치범이 됐고 16세 여동생을 직접 묻었어요. 17에 탈출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39살이라고 했는데 이야기 속에서 중년의 얼굴 속에 아직도 16 소년의 그늘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수진이 얼굴에 흙을 덮을 때였을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14살 여동생의 부은 얼굴 위로 한 삽씩 흙을 덮어야 했던 16살 소년. 그 순간의 무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로 그날이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를 묻으면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으니까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의지가 두만강을 건너게 했고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수진이의 머리끈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낡고 해진 고무줄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따뜻한 물로 씻고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준호 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걸을 때 주머니 속에는 늘 그 머리끈이 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함께 걷는 거라고요. 끝내 함께 오지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함께 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말의 해인 올해에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